여러분 에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잡지가 배달이 됐는데 제가 글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글을 실었던 호인데요. 저는 잡지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챙겨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맙게 글을 실어줘가지고 그참에 이제 저도 훑어보고 아 이런 것들이 실리고 에세이라는 게 뭐지? 아 맞아 이런 것이 에세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참에 몽테뉴입니다. 몽테뉴의 에세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1권만 샀어요. 원래 2권 더 있어서 총 3권인가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의 고전들 특히 이렇게 두툼한 고전들은 결코 의욕만으로 이제 읽을 수가 없고 책이 진짜로 곧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는 만큼 이제 버린다. 심지어 더 버린다는 원칙에 따라서 다 사지 않고 일단 한 권만 샀는데요. 이거를 쓴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은 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1533년에 태어나가지고요. 거의 환갑까지 살았는데 1592년에 이제 죽은 그런 사람인데 프랑스의 뭐 사상가, 뭐 법조 인사, 사상가, 철학자 혹은 에세이스트 이렇게 이제 하면 제일 잘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입니다. 보르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보르도 하면 그 무엇보다도 포도주 아닌가요? 일단 보는 순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요. 21살부터 법관으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인지 형인지가 이제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친구도 빨리 죽고 자기도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지 해가지고 큰 사고를 이제 겪으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죠, 그죠? 커가지고 이제 1570년에 그때 이제 몽테뉴는 37세였는데 아주 은퇴를 이제 해버리고 그 몽테뉴 자기 집 그 보르도 성에 칩거하여 이제 글쓰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1580년에 이 에세라는 이제 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도 이제 하나 썼으니까는 여행을 떠나고 로마가 목적지였는데 로마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옆길로 이렇게 세면서 나름대로 되게 즐겁고 유익한 그런 여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르도 이제 시장을 맡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관료인 거죠. 공직자, 관료 이런 생활을 했고 그것이 공직 생활이 몽테뉴 인생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앞에 법관이었고 지금 시장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공직자의 삶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르네상스 고전주의 이때 이제 작가들은 다 그러니까 괴테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개념의 작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건강상의 문제인데 신장결석이 있었다. 아버지도 신장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인데 이런 식의 약간 유전자죠, 유전자 이런 질환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패스트인데요. 이때 이제 패스트가 창궐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동네에 이게 패스트가 창궐을 해가지고 이제 피해가지고 다녔던 모양인데 패스트가 창궐하는 곳에서 온 사람을 누가 반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싫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야 되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느라 고생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당시 이제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3세 이후에 앙리 4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앙리 4세와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이제 앙리 4세가 몽테뉴를 높이 평가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관직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연세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양하고 글쓰기에 이제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곁다리로 앙리 4세는 나바르의 앙리, 그러니까 나바르 지방 출신의 앙리 이렇게 되죠, 그죠? 옛날에는 이름에다가 이제 출신지를 붙이니까 미셸 드 몽테뉴도 몽테뉴의 미셸 이렇게 되거든요. 드가 오브를 나타내는 거죠. 오노레 드 발자크 그러니까 발자크 가문의 오네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름에 이제 그 출신 지역이 알렉산드르 마케돈스키 이제 러시아어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르 이런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 이제 이렇게 되죠. 알렉산드로스죠. 또 그리스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나바르의 앙리는 여왕 마고를 보면은 다니엘 오떼윤가 지금 제가 자신은 없는데
남자 배우 있어요. 되게 유명한 프랑스 배우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정말 너무나도 이뻤죠. 그죠? 이자벨 아자니하고 같이 이제 합을 맞춰서, 물론 다른 이제 훌륭한 배우들이 되게 많았고 영화가 굉장히 강렬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보니타스 드 라몰, 그러니까 마고의 그 애인 역을 맡았던 그 배우도 뱅산페레도 있고, 뭐 아무튼 어릴 때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고하고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이 나바르의 앙리예요. 근데 두 사람이 부부로서는 뭐라 해야 되나, 부부로서는 그러니까 살지 않았죠. 살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정식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는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로서는 그런 어떤 이끌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서로 우정과 뭐 존중과 그런 것들은 오간 관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앙리 4세하고 이 몽테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좋은 의미로 관계가 있어서 있는 것이 언급이 돼서 조금 인상적이었고, 1592년에 이제 환갑이 거의 다 된 나이인데 당시로 생각하면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후두염으로 죽었다고 이제 합니다. 네. 자, 이 누구야? 미셸 드 몽테뉴의 에세라는 책은 이 책인데요. 수필집인 거잖아요. 수필집. 옛날에 번역이 될 때는 수상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때 숫자가 따를 숫자, 금품수수할 때 그거는 아니죠.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수상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제 쓰는 건데요. 그걸 이제 기록한 게 사실 이제 수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프랑스어로 에세이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세이에는 트라이예요. 트라이. 그러니까 뭐뭐를 시도하다 혹은 뭐뭐 하는 거를 노력하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명사를 만들었나 봐요. 에세.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적기를 시도를 해가지고 그런 글들을 이제 모은 건데요. 이 에세이로 번역을 한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에세이로 번역하지 않고 차라리 프랑스어 에세이로 한 게 나은 것 같고, 수상록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상록, 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제 이거는 진짜 제가 꼬꼬마 시절에 읽었던 번역인 거잖아요. 그건 버리고 그냥 에세이로 가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고, 번역이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상념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우정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동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 테마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몽테뉴하고 데카르트가 조금 대립각을 이루는 모양이에요. 자신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회의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주 많은 이제 그 아포리즘들, 명상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18세기, 왜냐면 파스칼은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몽테뉴는 조금 다른 계열인 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이른바 재발견되어서 디드로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이 사람들 다 계몽주의, 볼테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호소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체, 또 레비스트로스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었나 보고요. 그 다음에 오소넬스라고 미국 감독, 이 사람은 시민 케인, 그 다음에 그 카프카 갖고 만들고 있어요. 심판, 뭐 이런 것들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오소넬스도 몽테뉴를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몽테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런 고전까지 읽은 오소넬스가 대단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나무 위키를 참고를,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도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네이버를 검색을 했더니 나무 위키에 제일 자세해가지고 이제 나무 위키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몽테뉴에 제가 관심이 별로 뭐 있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몽테뉴에 왜 관심이 생겼냐면은, 요 미메시스를 보면, 미메시스는 에리히 아우어바흐라는 사람이 쓴 아주 걸출한 진짜 우리가 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는데, 사실 책 한 권에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대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랑의 노래 이렇게 해갖고 중세가 또 있어요. 물론 당연히 신곡도 들어갑니다. 고대, 중세.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를 다루는데 라블레, 그 팡타그리엘, 가르강테와 팡타그리엘, 그 다음에 몽테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 들어가고요. 돈키호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르네상스고요. 이제 밑으로는 근대인데, 근대 부분은 이제 저도 조금 몇 마디 보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르네상스를 다루는 부분에서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에는 조금 이제 저기 하다고 쳐도 약간 마이너라고 쳐도 셰익스피어하고 돈키호테가 논해지는 그 대목에서 몽테뉴가 같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몽테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미메시스를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있잖아요. 이 몽테뉴 인용입니다. 몽테뉴를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우어바흐가 이제 요약을 이제 하는데요. 나는 나 자신을 기술한다. 나는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기술도, 그러니까 내가 기술하는 것도 그것에 맞아야 하고 항상 변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몽테뉴가 처음부터 뭡니까? 선언하는 3단 논법이라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기술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바로 기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꾸준히 이렇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정하지가 않잖아요. 엄정하지가 않으니까 순서가 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뭔가가 생략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나의 이 명상에, 나의 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거를 한편으로는 이제 완성하라 하는 식의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테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이러니를 얘기를 하는데요. 몽테뉴의 아이러니. 그는 인간을 비극적으로 보는 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이고, 자신의 저술 활동에 대해서 귀족의 오만한 경멸,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자신의 독자적인 관찰의 방식을 한편으로는 비하하는 마음. 이 비하가 자기 경멸이 아니라 아이러니로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쓰고 있고라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을 관찰하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음식을 먹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죠. 그러면 배 안에서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쓴 거는 늙은 사람의 똥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기에는 늙은 정신의 배설물, 때로는 굽고 때로는 무르고 언제나 소화되지 않은 그런 배설물들이 있다. 근데 당연히 뭐 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먹는 거에 따라서 뭐 비트 같은 거 먹으면 예컨대 빨갈 수도 있고요. 뭐 콩나물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익살에 가까운 아이러니가 보이는 그런 책인가 봐요. 적어도 이제 이 아우어바흐가 정리하는 거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몽테뉴 글쓰기 방식인 무기교, 기교 없음, 사사로움, 자기의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한 되게 직접적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또 본인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소하고 이렇게 사사로운 것을 쓴다 해서 이거를 겸손의 아이러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문학자들, 여기 랑송이 언급이 되는데 이 랑송은 이렇게 두툼한 프랑스 문학사를 쓴 그 랑송인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 있어갖고 석사 논문 쓸 때 제가 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떴던 기억이 나는데 무진장 두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진짜 복사기로 이렇게 가서 해야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런 얘기를 이제 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인식, 이걸 함과 동시에 사물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은 그의 방법에 속한다. 사물 세계에 대한 무지, 의도적인 무지, 무관심, 일종의 기법인 거죠. 방법론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꼽아보고, 이거는 자서전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예술적인 구도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대적인 순서를 따르지도 않는다. 이것은 우연을 따라간다. 음악의 환상은 예술의 기법에 의하여 인도되고 나의 생각은 우연에 이끌린다.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몽테뉴는 새로운 현상이다. 사람됨의 풍미, 한 개인의 사람됨의 풍미는 훨씬 더 강력하고, 표현 방식은 비록 대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어떤 회화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나는 낮고 광채 없는 삶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낮은 인생에도 인간적인 것에 전부가 들어있다. 그 다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얻은 바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수한 기능을 기술하지 아니한다. 나는 최초로 나 자신,
몽테뉴의 사람됨을 전폭적으로 노출한다. 여기서는 살프 루소가 보입니다. 내가 인간이잖아요. 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을 하다 보면 나를 관찰하고 나를 해부하고 나를 기록하다 보면 결국 그게 어떤 인간 연구에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루소의 고백록. 그러니까 이런 또 자뻑이 작가한테는 필요한 것도 같고요. 자, 3. 사람들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너무 수다스럽게 말한다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난으로 이를 또 공박한다. 4. 형식과 기교를 존중하는 세상에 그렇게 무기교적이고 소박한 자연의 산물, 게다가 그렇게 사소한 자연의 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또 6 건너뛰고 좀 6을 해볼게요. 6은 이것을 이룩해내는데 나는 사심 없는 진실성만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이 요약을 잘 해놨는데 나의 책과 나는 일체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말 가감 없이 그대로 이제 쓴다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아까 그 겸손의 아이러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되게 낮은 사람이고 혹은 나의 낮은 면까지 이제 상세하게 일일이 기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되게 겸손이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정기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낮은 데 있고 이른바 광채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법조 이렇게 인사도 지내고 황제가 관직을 하사하려고 아까 앙리사세 관직을 이제 주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몽테뉴가 여기 책에서 보여주는 겸손이라는 거는 무슨 겸손이다? 진짜 겸손이 아니라 기법으로서의 겸손이다. 겸손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의 기법을 취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공직자이기도 했고 시장을 지내고 법률가였고요. 군인이었고요. 정치가였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낮은 데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높은 데 차라리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말씀드린 나무 위키에 보니까는 몽테뉴가 남긴 뭐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러니까 권자 자리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앉는 자리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결국 뭘로 앉아 있어야 된다? 자기 엉덩이로 앉아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인용을 했던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런 이제 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몽테뉴는 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가장 활발한 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또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쓴 모양입니다. 개인적인 특징, 습관, 자기의 병이라든가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성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특징, 성적인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읽지를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소텔레스의 철학을 찬미하면서 이제 끝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소설을 쓸 때는 내가 쓴 소설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반대로 내 책은 곧 나 자신이다라는 게 오히려 강조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이 세기의 중요한 그리고 때로는 초인적인 인간들 가운데서도 몽테뉴는 가장 평온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안에 무게와 유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는 타고난 중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되살아나 정립되는 것이었기에 안정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 제가 아우어바흐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몽테뉴를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의로만 가지고 완독하고 정독할 수 있는 책은 이제 아니어서 읽고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네, 이렇게 이런 책이 있다. 해서 이제 소개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세이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죄아벌에 대한 글을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에세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짚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을 켰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에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에세이가 뭐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이걸 수필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필하면은 제일 먼저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접했던 것은 피천득의 인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중고생 필독서 중에 그게 이제 소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동리, 뭐 현진건 이런
단편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 단편도 들어가 있죠. 그 체오프도 들어가고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필이 있는데요. 세계 문학의 수필이 있고요. 우리 문학의 수필이 있어요. 그 우리 문학의 이제 수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고요. 그 피천득의 인형 같은 거 들어가 있었고, 그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책 자체가, 네, 그 물건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수필, 세계 문학의 수필에는 찰스 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칼릴 지브란의 뭐 잠들지 못하는 뭐를 위해선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도스옙스키 것도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뭔지 찾았는데 사실 도스옙스키의 에세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읽고 되게 좋아했었죠. 네, 중학교 1학년인데 그게 정말 너는 나의 운명이었나 봐요. 별로 잘 쓰지도 않은 희닥한 에세이에 빠진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읽은 에세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책 자체도 굉장히 아끼는 이제 책이고요. 법정의 무소유입니다. 법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스님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기 일상의 그런 상념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몽테뉴의 에세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르네상스기에 태어났고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이런 이만큼의 이제 저작을 남긴 거고요. 뭐 이분은 이러이러하 저러한. 근데 제가 무소유에 대해서도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글 쓰고 싶다고, 우리말이 참 좋다고, 우리말로 이렇게 글 쓰고 싶다고. 이제 거기서 종교 성직자가 아니라 글쟁이죠, 글쟁이.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확 느껴졌고, 여기 그 법정이 무소유에 쓴 것 중에 이거 다 산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를 행가리를 해가지고 시처럼 인용을 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여기 이제 자꾸 나오는 표현대로 사사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무슨 뭐 연대순도 아니고 논리순도 아니고 아무 순서도 아닌데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그 겸손의 아이러니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쓰는 글이 사람들한테 되게 깊은 울림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에세이인 것 같고요. 소설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정하게 구조화된 엄격한 장르인 거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에 주제와 문체의 구성에 막 엄청 복잡한 참 쓰기 힘든 장르인데 반해서 그보다는 에세이는 조금 더 이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월간 에세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저도 청탁을 조금씩 다르게 받았는데요. 개인적인 거를 부탁을 해요. 이제 연초에 주로 너무 어둡지 않은 걸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부탁을 하면 뭐 가족 얘기도 쓰고요. 남동생이 뭐 아파서 죽고 뭐 이런 얘기도 쓰고, 그전에는 좋은 얘기였죠. 가족 서사.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소설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음식. 제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애를 키우면서 이제 음식을 어떤 걸 하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음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루스트의 그때 마침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또 거기 나오는 음식하고 엮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일상 얘기를 쓰고, 여기 다른 분들 쓴 것도 이제 읽어보면 뭐 방송인이면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하면서 자기가 겪는 얘기, 교사면은 학생 지도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자기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면서 또 엄마 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교육의 원칙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제 일상적인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받은 청탁은 지난번도 그거였는데 문학에 대한 거였는데, 지난번에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마침 이제 번역도 나오고 해서 그걸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예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 3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죄와벌에 대해서 짧게 썼고요. 원고지 여러분 신매입니다. 그러니까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지면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썰을 이렇게 풀려면은 좀 다른 식의 어떤 지면, 다른 식의 조금 장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느낌의 에세이라는 거는 왠지 글 토막이 원고 2, 30매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법정의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10매는 좀 많이 짧은 듯 되게 아쉬워요. 한 2, 30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 지면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 실은 거는 최후의 6호실이에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톨스토이의 부활을 지금 제가 쓰려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2부까지 다 왔고요. 이제 3부 조금 남았어요. 근데 진짜 너무 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읽고서요. 에세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논문이면 굉장히 엄정한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이제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고쳤다라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또한 이제 올려야 되고요.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제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니까 다르시게 이제 어떤 그런 글쓰기 작법과 절차를 요구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에세이는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내가 톨스토이 부활에 대해서 쓸 때는 뭐 러시아 문학 박사라든지 뭐 서울대 소속의 비전임 교수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한편으로는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 이제 그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고서 한편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글쓰기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편한 건 아니에요. 양이 적지만 그리고 문체가 일견 편안해 보이지만 그 지면에 요구되는 문체가 있다는 거죠. 요컨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급한 에세이를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 점에서 몽테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 법정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이제 이 경우는 주로 짧은 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 아주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또 한편으로는 에세이처럼 이렇게 형식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글의 깊이와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시간은 결국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다 글 쓰는 건 힘들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에세이가 품격이 있으려면 고품격이 있으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이루어진 상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시야를 갖추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문단이라면 좀 그렇고, 지금 이런 독서 어떤 그 사회에서 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분 중에, 그런 사람 중에서 가장 지적인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아마도 유시민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를 막론하면서 굉장히 박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똑똑하고 글을 잘 쓰더라도 글을 안 쓰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정말 구두점 하나까지, 조사 하나까지, 접속사 하나까지 뺄까 넣을까, 하지만이라고 쓸까, 그러나라고 쓸까, 그런데라고 쓸까, 그렇지만이라고 쓸까, 그럼에도라고 쓸까, 이런 고민, 글에 대한 자의식이죠. 그런 것까지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뭐 유시민 되게 독보적인 에세이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예컨대 뭐 최재천이라든지 뭐 김상욱이라든지 제가 지금 호칭 다 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전공의 어떤 뭐 그런 전문가로서 그런 게 있지만 글쓰기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제 독자를 조금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쓰는 글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것은 뭐 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는데요. 넓게 보면은 그것도 처음에는 전문서에서 출발을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문 교양서 뭐 혹은 과학서 이렇게 출발하지만 넓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고급한 품격 있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한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항상 네, 그 목표일 수 있어요. 고급한 에세이를 쓰고 싶어요. 그렇고, 그 최근에 다시 읽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소설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엄정한 철학서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에세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에세이란 무엇인가, 수필이란 무엇인가. 실은 이거 이제 광고 좀 하려고, 홍보 좀 하려고. 그리고 이게 그 월간 에세이에서 처음 청탁이 왔을 때 이제 저의 느낌은 좋은 생각 있잖아요. 그게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제 전철 안 탄 지도 오래되고 학교하고 집 말고는 어디 나가지를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지 않아서 밖에 나갈 때는 하지 못해서 밖에 나갈 땐 주로 지하철을 타는데요. 전철역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지적으로 더 나아간 조금 더 이제 품격 있는 그런 이제 에세이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에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몽글몽글 만지는 그런 이제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또 글만 써서는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고품격의 지적인 에세이를 쓰는 것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훌륭한 소설가는 대부분 다 에세이를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김영하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에서 또 그의 어떤 글쓰기 재능이 되게 돋기도 하고 그 여행의 이유인가는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그 반려견 혹은 애완견을
뭐라 표현하죠? 안락사, 존엄사 시키는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요. 에세이 말미에 붙은 작가의 말에서도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에세이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소설가의 입장에서 소설은 너무나도 구조화된 어려운 어떤 형식의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좀 잘 안 될 때는 에세이를 쓰면서 워밍업을 또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초인데 이 몽테뉴처럼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과정이면서 목적인 거죠. 이거 에세이 자체가 처음부터 과정이면서 목적.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러시아 문학사에는 알렉산드르 게르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혁명가인데요. 사상가이고, 이 사람은 소설도 썼지만은 이런 식의 에세이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아가지고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유학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게르젠은 이러저런 장르를 다 시도를 했지만, 예컨대 이제 소설도 시도를 했지만 그에게 제일 잘 맞는 장르는 이런 에세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몽테뉴처럼 에세이스트로 이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으로 이제 좋고요. 자기의 어떤 그 지향에 맞는 글의 형식, 영혼의 형식이죠. 그거를 이제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겸사겸사 뭐 책을 한 번 더 광고를 하고서 닫도록 하겠습니다.